이렇게 또 연결이 되는구나. 오. 되게 신기하네요, 인사팀의 세계라는 게. 어쨌든 기업을 여러 군데 옮기신 다음에 이제 인사팀으로 가게 된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인사 업무를 시작하게 됐는지. 인사팀은 제가 가고 싶어 했던 직무는 아니었어요. 저는 사실 인사팀을 꼭 가고 싶어가지고 간 건 아니었고, 제가 원래는 이제 처음에 금융사에 영업 지원 사원으로 입사를 했다가, 그 다음에 이제 대한민국 몇 대 기업 안에 속하는 그 기업의 대표이사 비서로 먼저 취업을 했었어요. 근데 아무래도 비서를 하다 보니 좀 이제 자기가 모시는 보스 성향에 따라서 약간 저의 업무가 많이 달라지는데, 제가 모셨던 대표님 같은 경우는 저한테 약간 팀 업무를 많이 주려고 했었어요. 이제 너가 팀에서도 어쨌든 일을 해야 된다, 업무를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그래서 제가 팀 비서로 좀 입사를 하게 됐는데, 그때 제가 속했던 팀이 처음엔 총무팀이었어요. 총무팀이었는데, 아무래도 대기업은 알다시피 정말 조직 개편이랑 그런 발령 같은 게 상당히 수시로 일어나요. 한 번에 부서가 합쳐질 때도 있고, 갑자기 세퍼레이션 될 때도 있고, 제 팀이 제가 입사하고서 얼마 안 돼서 인사팀으로 합쳐진 거예요. 네, 인사 지원팀으로 합쳐지면서, 이제 또 그 인사 지원팀에서도 인사 노용팀 이런 식으로 계속 바뀌어 갔는데, 그 과정에서 저는 처음엔 총무 업무를 하다가 또 인사 업무를 하다가 노무 업무를 하다가 이런 식으로 좀 직무를 이렇게 로테이션을 돌다 보니까 약간 인사 업무를 또 맡아가지고 하게 되었고, 그리고 여기서 좀 저한테 장점이 됐던 부분은 이렇게 좀 사실 대기업이 좀 입퇴서율이 되게 잦아요. 잦다 보니까 한 사람이 빠지면 그걸 바로바로 TO를 내서 충족을 해야 되는데, 그때 제 당시에 위에서 내려왔던 지침은 사람을 뽑지 말고 있는 사람으로 돌려라. 근데 이제 아무래도 제가 막내이다 보니까, 제가 참 좀 어린 나이에 입사를 했거든요. 막내이다 보니까 이제 모든 업무들이 다 저한테 왔고, 그래서 저는 되게 다양하게 업무를 좀 진행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이제 인사팀의 일원으로서 좀 이렇게 전문적인 지식을 보유한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약간 궁금한 게 있는데, 비서라고 하면은 왜 드라마에 김비서가 왜 그런 이제 회장님 모시는 부분만 떠올릴 수 있잖아요. 그쵸. 그 개인 비서랑 팀 비서의 차이는 뭐예요? 일단 개인 비서는 말 그대로 딱 그 비서 업무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자기가 모시는 대표님이라고 하시면 대표님의 일정 관리, 내방객 응대, 그러니까 대표님 일 외에는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아무래도 팀 비서 같은 경우는 대표님을 서포트하면서도 남는 시간이 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때 이제 팀 업무를 하는 거죠. 이제 팀 소속으로. 그리고 이제 대표님이 예를 들어서 출장을 가신다, 그럼 자리를 비우시잖아요. 근데 개인 비서 같은 경우는 자리를 비우시면 본인도 쉬어요. 본인도 연차를 내고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팀 비서 같은 경우는 사실 이 쉬는 공백의 기간을 다른 이제 경력으로 채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보통 삼성그룹의 회장님 이런 분들 아니시면 보통은 이제 팀 비서를 많이 원하시고 팀 비서로 많이 꾸려가지고 좀 진행을 하는 게 있습니다. 경력직으로 인사팀에 입사를 한 것이잖아요. 네. 혹시 인사팀의 경쟁률은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이 경쟁률이라는 게 제가 딱 약간 숫자로서 말씀드리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왜냐면 경쟁률이라는 게 좀 이제 모든 기업의 규모와 형태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 부분이 있어서 좀 이렇게 제가 몇 대 몇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긴 어려운데, 일단 제가 최근에 바로 전 직장을 예로 들자면, 그때는 경쟁률이 1300에서 1500대 1이었어요. 좀 이렇게 강할 수밖에 없었던 게, 작년에 저희 코로나 때문에 힘들었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한 3만 7천 개의 그런 실업자들이 좀 나왔다고 들었었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상위 스펙을 가진 사람들도 눈높이를 낮춰가지고 지원이 많이 들어왔어요. 더군다나 제가 다녔던 전 직장이 이제 그 업계에서는 그래도 좀 탑을 좀 이루었던 그런 이제 직장이어가지고 아무래도 조금 경쟁률이 좀 심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여기서 좀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게, 어쨌든 인사팀의 경쟁률은 사실 타 부서보다 좀 강해요. 네, 인사팀 같은 경우는 좀 이제 누구나 한 번씩은 꿈꿀 수 있는 그런 이제 팀이기 때문에 확실히 타 부서보다는 경쟁률이 굉장히 세요. 근데 1300에서 1500대 얘기들이
경력직도 같이 포함되는 거예요? 네, 신입 경력이었고 특히나 제가 전에 다녔던 그 회사 같은 경우는 제 포지션이 인사랑 사업 관리를 또 같이 해야 되는 그런 포지션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사업 관리를 하시던 분도 지원을 하고 또 인사를 하시던 분들도 지원을 하고 또 이 경력직뿐만 아니라 신입직들도 많이 이제 지원을 하다 보니까 좀 경쟁률도 굉장히 타이트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좀 약간 현실적인 질문인데 그 취준생들이 가장 관심을 가지는 게 전 연봉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맞죠. 얼마 전에 게임 회사에서 신입사원 연봉 1억 넘었다고 했을 때 그 밑에 댓글들이 장난 아니었거든요. 네. 그런 의미에서 그 인사 직원들의 연봉은 어느 정도 되나요? 사실 인사 직원의 연봉이라고 하는 거는 따로 없어요. 이거는 연봉 같은 경우는 직무에 따라 달라지고 자기가 어떤 직군에 속해 있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크게 나눠서 보자면 지금 뭐 현장직, 사무직, 그리고 기술직 약간 이런 식으로 좀 많이 나눠져 있거든요. 촉탁직 이런 식으로 많이 나눠져 있는데 인사팀의 직원들은 사무직에 속해요. 사무직에 속해서 똑같은 연봉 테이블에서 똑같은 연봉을 받고 있고 직군으로 따지자면 사무직이 모든 직군보다 제일 낮아요. 네, 제일 낮고 뭐 기술이라던가 현장직 분들이 연봉이 좀 더 높다고 보면 돼서 인사팀 사람들이 돈을 많이 받는다, 연봉이 높다, 이거는 정말 명백한 거짓말입니다. 그러면 이게 어쨌든 간에 영업사무직이나 마케팅 사무직과 동등한 위치에서 이제 이렇게 받는 거예요? 그렇죠, 직군으로 따지게 되면. 그럼 만약에 삼성전자 마케팅팀 직원이 연봉 4,600이다. 네. 그럼 그 회사 인사팀도 4,600 이런 식으로. 그쵸. 동일하게 가는 거죠. 물론 이제 여기에서 나중에 그 1년 후에 상여금이나 성과금에 있어서는 그 팀의 이제 그런 목표 달성률이라던가 그런 게 좀 달라지니까 거기에 따라서 팀마다 부여되는 그런 좀 성과금은 있겠지만 어쨌든 초임 자체는 다 똑같습니다. 취준생 애들이 약간의 환상이 좀 깨졌겠는데. 다들 네, 저도 처음엔 그런 생각 갖고 있었어요. 뭔가 인사팀이면 돈 많이 받을 것 같다 이랬는데 하나도 없더라고요. 역시 월급쟁이 어디가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럼요, 얼마나 안정적이에요. 아, 좋습니다. 그 인사팀 업무는 HRM과 HRD로 나눠져 있잖아요. 네. 혹시 준서님은 어떤 업무를 담당하고 계시나요? 저는 둘 다 했습니다. 둘 다 했고 사실 인사라는 게 그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두 가지로 분류도 되긴 하는데 그 외에 또 복류생 업무가 또 있어요. 이제 복류생이라고 하면은 어쨌든 뭐 급여라던가 아니면 뭐 연차라던가 뭐 이런 각종 뭐 자기 건강검진 뭐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을 복류생이라고 하는데 저는 사실 처음에 복류생으로 먼저 시작을 했어요. 제가 이제 회계를 또 하다 보니까 이제 복류생 급여 쪽을 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채용을 하게 되면서 채용도 하다 보니 이제 신입사원 그런 교육까지 또 맡게 된 거죠. 그래서 저는 세 가지를 좀 다 해봤다고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근무 강도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그 회사도 일반 사무직도 영업 쪽이 더 마케팅 팀보다 센 것처럼 그 HRM 쪽이 더 센가요? 아니면 HRD가 센가요? 아니면 복리후생 쪽이 더 근무 강도가 있나요? 이것도 사실 뭐 다들 각자 스타일이 좀 다른 것처럼 업무도 자기한테 맞는 거는 상대적으로 좀 쉽게 느껴지고 나랑 좀 안 맞는 건 되게 어렵게 느껴지는 게 좀 보편적이에요. 그래서 아무래도 좀 자기가 회계적인 좀 지식이 없다 이러면 복류생은 어렵고 그다음 뭐 숫자에 약하다면 복류생은 좀 어려울 수도 있고 나는 되게 좀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능력이 조금 떨어진다 하면 이제 그런 채용 쪽은 좀 아쉬운 거죠. 아쉬운 그런 이제 좀 결여가 좀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나는 뭔가 좀 설득력 있게 얘기를 하거나 말을 되게 조리 있게 못한다라고 하면은 교육 쪽에서는 좀 아닌 거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각자 업무의 강도는 조금씩 달라요. 왜냐면 그 업무마다 그 고유 업무마다 중심적인 중요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제 그런 거를 자기가 잘 맞추느냐 아니면 내가 좀 잘 못 맞추느냐 이거에 따라서 강도는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 개인적인 의견으로 봤을 때는 네. 어디가 제일 세요? 저는 급여. 왜냐면 급여는 사실 1원이라도 다르면 사람의 기분이 굉장히 안 좋아요. 이게 아무리 이제 좀 대기업 같은 경우는 중소기업이나 중기업이나 중견 같은 경우는 급여를 회사에서 통장에서 이체를 시켜요. 그만큼 이제 자산이고 자본금이 있으니까. 하지만 대기업 같은 경우는 너무 많아요,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은행에다 맡겨요. 그래서 은행에서 알아서 이체를 해주는데 간혹 가다가 은행에서 뭐 전산 에러라던가 아니면 뭐 은행에서 좀 부득이하게 일이 있다 해서 급여가 늦게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아무래도 받는 사람의 기분도 좀
이상 하고, 그다음에 또 이제 그런 이제 급여 작업하는 그런 직원분께서 뭐 연차 수당이라던가 뭐 조금 급여 뭐 OT 수당이라던가 이런 걸 좀 잘못 산출을 해서 급여가 좀 덜 들어. 그러면 굉장히 사람이, 그러니까 어쨌든 들어올 건 알아요. 나중에 청구를 하면 들어오겠죠. 근데도 기분이 안 좋아요. 그리고 아무래도 좀 이제 나이가 있으신 분들이나 깔끔하신 분들께서는 급여일에 맞춰가지고 모든 이체 일을 다 정해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급여가 원래는 아침 일찍 들어왔는데 갑자기 그날따라 오후 늦게 들어온다 하면 나는 연체자가 돼버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급여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리고 각종 세금 신고도 그렇고, 그다음에 그 고용 형태에 따라서 뭐 계약직이라던가 척탁직, 위탁직, 약간 위탁직 이런 식으로 고용 형태에 따라 가지고 그 급여 작업도 다 다르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는 그게 가장 힘들었어요. 급여가. 한 개 그 숫자가 틀리면은 네. 그날은 정말 큰일 나는 거예요. 그쵸. 그리고 만약에 저희 3명에서 한 회사의 직원인데 나는 안 들어가고 둘만 들어가. 이렇게 누락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굉장히 기분 찝찝합니다. 네. 굉장히 안 좋습니다. 네, 이렇게만 해도. 근데 인사팀은 경력직 아니면 인사이동을 거쳐서 선발한다고 하는데요. 혹시 이런 의견이 사실인가요? 일부는 사실이에요. 사실 인사팀은 물론 신입사원도 많이 뽑아요. 많이 뽑는데 간혹가다 이런 기업이 있어요. 그 이제 회사 안에서 다른 부서로 가고 싶은지 그런 희망조사 여부를 좀 거쳐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인사팀으로 가고 싶다라고 하면 그 사람에 대해서 평가를 해요. 사람들이 평가를 하고 얘는 인사팀에서도 일을 잘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면 그런 심사 과정을 통해서 이제 인사팀으로 좀 이렇게 발령을 해주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뭐 신입사원이나 경력사원을 그냥 공채로 뽑는 경우도 있고, 좀 중소기업이라던가 그렇게 사원수가 많이 없는 회사 같은 경우는 부서 이동을 많이 시키죠. 왜냐면 어쨌든 우리 회사에서 근무했던 사람들이 더 우리 회사에 대해서 다 잘 아니까, 어떤 스타일인지 잘 아니까, 그래서 사실 있는 사람을 많이 발령을 시켜가지고 이제 좀 이동시키긴 해요. 그러면 어느 정도 신입도 이게 충분히 지원 가능한 거네요. 당연하죠. 신입사원들도 당연히 지원 가능하죠. 네. 혹시 그 신입사원을 뽑을 때 네. 보통 이제 영업직이나 기술직 같은 경우는 대규모 공채가 진행되잖아요. 근데 그에 비해서 인사팀은 제가 채용 공고를 봤을 때 인원수가 0명이거나 아니면은 네. 정말 한두 명 이렇게 뽑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TO는 네. 어떻게 조정이 되는 건가요? 이게 초고 오해를 하셨던 게 0명이라는 게 0명이 아니라 한 자릿수의 사람들을 뽑는다. 그러니까 1에서부터 9명을 뽑겠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사실 인사팀의 직원들이 그렇게 많이 있을 수가 없는 게, 회사가 있으면 매출을 불어일으키는 부서가 따로 있잖아요. 그 부서의 직원들을 많이 뽑지, 인사는 말 그대로 저희는 판관비를 먹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의 매출을 불러일으키면 거기에서 이제 판매 관리비, 인건비를 이제 빼가지고 여기 먹고 사는 사람들이고, 사실 인사팀 사람들이 많아진다고 해서 회사의 매출이 올라가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인사팀은 최소한의 인력으로 좀 형성이 돼서 그렇게 좀 진행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타 부서 사람들 TO 수보다는 조금 작아지는 거죠. 그래서 경쟁률이 1300대 1500대 1이군요. 그렇죠. 공무원보다 공무원이 보통 35대 1 정도. 근데 이거는 좀 특수하게 작년에 그 코로나 때문에 좀 있었던 그런 케이스였고, 통상적으로는 그래도 일반 소기업이나 중소기업 기준으로 하면 그래도 100, 200, 300대 1이라고 좀 알고 있습니다. 대기업 인사팀이나 공기업 인사부로 가려면 혹시 공인 노무사 자격증이 필요할까요? 사실 필수는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네이버에다가도 검색만 하면 나오는데, 인사는 따로 자격증이 없어요. 뭐 있어봤자 뭐 ERP 인사 관리 약간 이런 게 있는데, 사실 ERP 인사 관리라는 거는 저희가 이제 사내에 들어가 보면 그런 이제 회계라던가 그런 좀 쓰는 프로그램이 따로 있어요. 이제 그런 거를 말을 하는 건데, 사실 이런 프로그램을 쓰는 회사가 많이 없어요. 보편적으로 쓰는 프로그램은 따로 안 쓰고, 특히나 인사 같은 경우는 많이 안 쓰고, 보통 사내 ERP를 따로 만들어가지고 개발을 해서 쓰고는 하거든요. 사실 인사팀에 들어가려고 자격증을 뭐 이것저것 취득을 한다라는 거는 없고, 공인 노무사 말씀 잘하셨는데, 이게 저희 그 사자 들어가는 자격증이 세다고 하잖아요. 노무사가 굉장히 세요. 물론 이제 인사팀에 입사를 하려면 노무사 자격증이 있으면 굉장히 안정적이고 좀 이제 그런 경력 같은 걸 인정을 받아서 좀 높은 직급으로 측정이 되기도 해요. 그리고
뭐 자격수당을 지급하는 그런 회사 같은 경우는 노무사 자격증이 있다고 하면 자격증 수당도 굉장히 많이 주고, 그래서 사실 노무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들 중에 조금 나는 안정적이게 월급을 받고 싶다라고 하시면 기업에 입사를 해서 이제 그냥 월급쟁이로 생활을 하시고, 보통은 노무사 자격증까지 취득을 하시면 개인 사업을 내요. 노무사 사무실 그런 식으로. 이렇게 또 연결이 되는 거죠. 오. 되게 신기하네요, 인사팀의 세계라는 게.